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3일 새벽 1시입니다. 새벽에 이런 방송을 하기가 정신 집중이 잘 되어서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11.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공정동 안가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이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18년간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기가 끝나고 짧은 혼란기를 거쳐서 전두환 노태우 12년 집권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후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한국 현대사 70년 중에서 30년이 10월 26일 그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유신의 심장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그 권력의 공간을 메우고 들어온 사람이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죠. 그리고 그 후임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30년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5.16, 유신선포, 11.6, 12.12 사건, 5.17, 5.18 사건 그리고 6.29 선언으로 이어진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사를 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두 개를 꼽습니다. 하나는 1950년 6.25 남침 그리고 1979년 11.6 사건입니다. 11.6 사건을 생각을 하면 항상 김재규, 박정희, 차지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1.6 사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정도가 아니라 몇 권을 남긴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11.6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주인공 박정희, 김재규, 차이철을 조금 젖혀놓고 이 세 사람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규의 수행비서였던 박흥주 대령입니다. 육사 18기 출신 청빈한 장교였습니다. 이분이 이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 사형 선고가 되고 김재규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먼저 군인으로서 단심제니까 총살령이 집행되는데 이 박흥주의 눈으로 본 11.6 사건, 박흥주의 관점에서 본 11.6 사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흥주 대령을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애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1.6 사건에 가담을 해가지고 청와대 경호원 요원들을 사살하는데 동참을 해서 권총을 몇 발 쏜 다음에는 이분이 김재규를 따라서 육군본부 국방부를 가다가 김재규가 중간에 체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하니까 고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일 새벽 10월 27일 새벽에는 완전히 혼자서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금호동에 있는 아주 이분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금호동 산비탈에 있는 집, 새벽 한 3시쯤 그 집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가족과의 이별이죠. 그래서 문을 꽝꽝 두드리니까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때 부인이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내가 오늘 바빠서 못 들어오니까 먼저 자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냥
달아났듯이 뛰어내려가 버리는 게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 제가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두세 번쯤 이 박흥주 대령의 눈에 비친 11.6 사건입니다. 이분은 그 사건과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을 사람인데, 그대로 두면은 군인 중에 군인이 됐을 사람인데 김재규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41살에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박흥주 씨가 왜 김재규와 인연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육사 18기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육군사관학교 생도 18기로 들어가서 졸업한 뒤 제6사단 포병대대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입니다. 이때 육사단장이 김재규 였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솜씨가 김재규 사단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전속 부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게 1964년 8월이었습니다. 육사단 포병사령관 박재종 대령이 오더니 사단장이 부르니까 가봐 해가지고 갔더니 김재규 사단장이 박흥주 이름을 물어보고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자네 오늘부터 내 부관 좀 하게 해서 김재규와의 인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한 게 아니고 그 며칠 전에 화력 시험을 할 때 브리핑, 시범, 통제를 박흥주 씨가 담당을 했는데 아주 사단장 눈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김재규 육사단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격화되어 서울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군으로서 서울에 들어왔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1966년 1월에 김재규가 이제 승진이 돼가지고 육광구 사령관으로 옮깁니다. 이때도 따라가서 6달 동안 전속 부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박흥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선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1966년 10월부터 2년간 파월 구사단 백마부대 52포병 제3포대의 전포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귀국한 뒤에는 21사단 제1포대장을 거쳐 육군 보안사령부 서울지구대 506부대입니다. 있으면서 3년 6개월간 수경사 파견대 조장, 영등포 팀장, 한수 이복 대공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때도 보안사령관은 김재규였습니다. 세 번째 인연이죠. 그러다가 박흥주 대령이 육군본부, 나중에 대령이고 마지막 계급 이분 대령입니다.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장교로 근무 중이던 1978년 4월 중령됩니다. 다시 김재규가 박흥주를 부릅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으로 불러서 밀착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연이었어요. 이게 바로 11.6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8년 12월에 박흥주 씨는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11.6 당시 그의 생활 수준은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시가 1,500만 원짜리 대지 20평, 건평 18평의 슬라브 집이 하나 있고 약 400만 원어치의 부동산이고 월급은 약 48만 원. 이 생활 수준을 중하류라고 적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군인이었습니다.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군대로 복귀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79년 5월에 좀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대령의 아내 김묘춘 씨에 따르면은 나는 군으로 돌아가서 지휘봉을 흔들면서 지휘를 하고 싶다.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정치 근방에 끼니까 별로 좋지 않다. 나도 이제 연대장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은 여보 그렇지만 전방에 가면 호롱불을 켜고
장작 떼고 살아야 하잖아요.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산골에 가면 아이 목욕도 제대로 못 시키고 하고 걱정을 하니까 박대령은 나는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정말 싫다. 야전에 나가 지휘를 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부장을 수행하려니까 마치 이거 옆에 어떻게 보면 몸종처럼 계속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게 아주 싫다는 겁니다. 연대장이면 그래도 부하가 한 3,000명 있으니까 이렇게 지휘를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김재규가 몇 달만 참으라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결국 11.6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김재규는 그러니까 거사할 때 사전에 아무하고도 의논을 안 합니다. 그 직전 30분 전에만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암살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의논을 하지 않았으므로 집권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979년 10월 26일 박흥주 대령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날 좀 이분이 그 전날 밤은 늦게 잤습니다. 왜 늦게 잤느냐 하면은 전날 밤에도 좀 늦게 집에 왔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 큰딸 혜영이가 다음날 반에서 이틀 뒤에 반에서 사명대사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다면서 선조 임금 역을 하니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아빠를 졸랐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졸리기도 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은종이 마분지와 풀로 얼기설기를 만들다만 왕관을 갖다 놓고 칭얼대는 딸의 부탁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딸이 잠이 달고 난 후에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왕관을 만드느라고 그날 밤 늦게 잠이 들어서 아주 좀 졸리는 기분으로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머리맡에 놓여 있는 근사한 종이 왕관을 보고 반 아이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박흥주 대령은 뭐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준공식을 갔다가 도고 온천에서 점심 먹고 청와대로 돌아와서 만찬 준비를 지시를 합니다. 저녁을 같이 하자 해서 참석자가 이제 차지철, 김계원, 그 다음에 정보부장, 말하자면 권력의 핵심부가 공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게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아직 통보를 받기 전에 오후 4시쯤 남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타고 궁정동에 있는 안가로 가는데 그 앞자리에는 박흥주 대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는 김재규. 4시 20분에 궁정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궁정동 본관에 도착을 하니까 의전과장인 그 궁정동 안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해병대 대령 출신인 박선호 의전과장이었습니다. 의전과장이 차에서 내리는 김재규 정보부장 귀속말로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박흥주 대령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대통령을 모시는 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정보부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윤병서 비서와 함께 2층의 부장 집무실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오후 3시경에 이미 부장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이발사를 불러두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재규는 오늘 각하께서 일찍 오시면 곤란하니 내일 이발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미루었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 김재규 정보부장은 1층 윤병서 의전비서의 방에 있던 박흥주 대령을 인터폰으로 찾았습니다. 김 부장이 박 대령에게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윤비서가 재빨리 일반 전화로 정성화 총장을 연결해 줍니다. 이게 오후 4시 40분인데 이때 김재규는 그 전에 이미 청와대 차지철로부터 만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성화 총장과 이중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정성화 장군을 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미 김재규는 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때가 사리의 탄생이죠. 오후 4시 40분입니다. 박흥주 대령은 1층 사무실에서 부장 친척들의 이 여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정동에는 건물이 몇 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정보부가 관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청와대에 가까운 곳에 정보부장이 있어야 부르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남산에서 근무하다가 인문동에서 근무하다가 가끔은 여기 와서 대통령이 부르기를 딱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여기에 별도 사무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쯤 윤 비서가 2층에서 내려오더니 박흥주 대령에게 부장님이 조끼와 줄무늬 있는 양복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 대령은 부장 공관, 정보부장 공관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줄무늬 있는 양복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줄무늬 있는 양복에 보면은 이 라이터를 넣는 호주머니가 일부러 크게 만들어가지고 권총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지를 가져오라고 김재규가 시킨 거예요. 이미 거사를 할 권총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20분이 지나서 다시 박 대령이 인터폰을 받으니까 김재규 정보부장이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식사 3인분을 준비해 주게 저녁 6시 30분에 손님들이 올 걸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시간이 좀 생기니까 박흥주 대령은 광화문에 있던 에스콰이어 양화점에 가가지고 검정색 구두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좀으로 평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9년 저녁 7시입니다. 7시. 이때 박흥주는 어디에 있었냐? 이 박흥주 대령은 수행비서 공정동 안가의 이 부장 집무실 1층에 있는 부속실에서 여권 서류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재규 친척들의 여권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미 그때는 정성화 장군이 와 있었고 차장보, 정보부 차장보 김정섭 두 사람이 그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동 식당에서는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 박정희 그리고 심수봉, 신재순 이 6명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김재규가 잠시 나와가지고 정성화 총장에게 내가 식사를 다 끝내고 오겠으니까 두 분 따로 식사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김재규 행동입니다. 숨겨놓은 권총을 꺼내가지고 바지, 아까 새로 가져와서 입은 바지 호주머니에 큼직한 호주머니에 권총을 찔러 넣고 이제 내려오는데 박흥주 대령 앞에 있는 전화기가 때르르 울렸습니다. 인터폰이었습니다. 부장이 나가십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관 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부장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김재규가 이 건물을 나오더니 박흥주 대령이 눈에 보여요. 그냥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이 식당 쪽으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박선호 의정과장이 보니까 또
이 박순호는 항상 김재규 옆에 따라다닙니다. 근데 박순호가 김재규 부장을 보니까 박흥주 비서관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순호가 플래시를 비추면서 부장 곁에 따라 붙었습니다. 박흥주는 그 뒤에서 걸어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김재규가 돌아서더니 박 대령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그 식당 앞에 있는 잔디밭에, 이제 완전히 밤입니다. 밤에 세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재규가 아주 단호한 어투로 둘 다 이리 와 했습니다. 어두운 가을밤이 찬 공기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하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박흥주가 보니까 나중에 진술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재규 부장은 술기가 어리고 긴장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웃옷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오른쪽 바지의 호주 무늬를 툭툭 치면서 약간 흥분된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순호가 가만히 보니까 호주 무늬가 불룩해요. 박 대령은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호주 무늬에 권총이 살짝 보였습니다.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김재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못되면 자네들과 나는 죽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해치운다.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은 너희들은 경호원들을 처치하라. 육군 총장과 2차장보도 와 있다. 너희들 각오는 다 되어 있겠지? 박순호는 얼떨결에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박순호는 이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박흥주의 표정을 슬쩍 보았습니다. 박흥주는 느닷없는 이야기에 입만 벌리고 듣는 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합수부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래도 예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규는 본관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이미 총장과 차장보가 와 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박순호가 김재규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각하까지입니까?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하면서 응 했어요. 박순호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좋지 않습니다. 경호원이 7명이나 됩니다. 다음에 하죠. 사실은 6명이었습니다만. 김재규가 딱 잘라버립니다. 안 돼. 오늘 처치하지 않으면 보안이 누설되어서 안 돼. 똑똑한 놈 3명만 골라 나를 지원해. 다 해치워. 박순호가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자 김 부장은 다시 밀어붙입니다. 믿을 만한 놈 3놈 있겠지? 박순호는 응급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급길에. 좋습니다. 그러시면 30분의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김재규가 안 돼. 너무 늦어. 박순호가 30분이 필요합니다. 30분 전에는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김재규는 알았어. 하면서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중얼하면서 권총이 든 호주머니를 탁 치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두말 없이 박정희, 차이철, 김계원 씨가 식사를 하고 있던 나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입니다. 박순호하고 박흥주 두 사람에게 뭐 하루 전에라도 의논한 것도 아니고, 아니, 1시간 전에 의논한 것도 아니고, 방아쇠를 당기기 불과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것도 불러가지고 대화한 것도 한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무슨 제대로 된 판단을, 의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해치우니까 똑똑한 놈 3놈만 준비해. 각하까지 해치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김재규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명령만 내려놓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열쇠는 김재규의 손을 떠나가지고 박흥주,
박순호 두 박씨에게 달렸습니다. 근데 만약 두 박씨가 서로 언론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계획은 수포가 되고 김재규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겠죠.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박흥주가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앞에서 한 이야기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부장이 오늘 해치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부장과 박순호 과장 사이의 대화 내용과 그 뒤에 계속되는 말을 듣고 보니 대통령 각하와 경호실장은 자기가 살해할 테니 경호관들은 박순호와 제가 처치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헤어져서 제 사무실로 오면서도 부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각오가 서서 들어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저는 이미 호신용 25구경 베레타 권총을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었으나 너무 작아 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관 주차장에 가서 부장 차에 두고 내렸던 저 휴대용 가방을 열고 독일제 9연발 권총을 꺼내어 7발을 장전한 다음 왼쪽 허리에 찼습니다. 이 총은 1978년 4월 1일 수행비서관으로 부임하면서 정보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차고 다니지 않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1층 부속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박흥주 씨가. 육군총장과 정보부 2차장보도 와 있다.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한다. 부장은 항구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분이다. 부장은 나도 모르게 이미 모든 준비와 계획을 다 해놓고 있다가 오늘 기회를 포착하게 되자 갑자기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 박흥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런 준비를 했을까 하는 의심도 생겼으며 참 착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운명, 역사의 운명이 갈려질 뿐만 아니라 박흥주 대령의 운명이 갈리는 이 시간에 이런 고뇌와 고심을 하고 그런데 멍한 상태죠. 너무나 엄청난 명령을 받았으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제가 김 부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는 것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게 바로 박흥주 대령의 마음의 행로입니다. 이 고민 속에서 바로 12.6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암살 사건이 정치적, 그러니까 대통령을 저격하는 암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정동 본관 1층 부속실에서 생각에 잠긴 박흥주 대령이 초조해 보였던 모양인지 옆에 있던 윤병서 비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왜 담배만 피우세요? 박흥주 대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 순간 한국 현대사가 한번 크게 소용돌이 치는 속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